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갑자기 두 분 들어오는데 미소를 머금게 되더라고요. 박순봉 기자의 코트를 보니까. 오늘 그 코트를 입고 오셨군요. 이제는 국민 코트가 됐죠. 아니, 두 번밖에 안 입었어요. 한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 못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박순봉 기자의 트레이드마크 코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밖에 안 입었는데. 네. 네. 자, 오늘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역시 박순봉 기자라고 할 뻔했네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전국위에서 의결이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당 내부에서 박순봉 기자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가장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선택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일 텐데 일단 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정적인 얘기는 예전에 이제 토론의 과정을 좀 거쳤잖아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종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부정적인 얘기 중에서는 정치 경험 없는데 바로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짚어드릴 만한 거는 소년급제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바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비대위원장도 당대표 격이니까요. 그럼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초선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 다음에는 무슨 당직을 맡을 수가 있냐. 원내대변인을 할 거냐 아니면 대변인을 할 거냐. 그러네요. 원내 부대표를 할 거냐. 다음 행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 보통 초선 때 대변인하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라고 치면은 대변인하고 재선 때 수석하고 3선 때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 같은 거 하고 4선에 원내대표하고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기가 좀 마땅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들은 새롭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권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젊잖아요. 73년생으로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이제 그 윤심 논란이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윤심 논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 보니까 나는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통화했을 때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윤심이요 아니면 나요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렸는데 주로 그게 통화로 기준을 삼대요 보니까. 그렇죠. 통화도 있고 사실 이제 만났다 몇 번 뵀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건데 여하튼간에 이제 더 이상은 그 의견이 갈릴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없겠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뜻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비대위원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은 당에서 혼란 같은 것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걸 좀 강점으로 뽑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빚진 게 없다. 이것도 하나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의원들의 도움도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도움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해줄게요 이런 얘기가 오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할 때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회로 체제로 어떻게 이제 총선을 대응할까 이런 이야기로 이제 좀 수렴이 된다면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른바 한나땡이라는 말이 한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오늘 이제 의결이 되고 취임이 하면서는 약간 걱정되는 모양새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바뀌었네요. 네, 한동훈 비대위가 좀 성공할 수도 있으니 방심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는데요. 한 가지 전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직언을 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는 등 윤 대통령이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했던 게 대통령실의 출장소였다.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러한 출장소가 아니라 견제와 또는 보완 역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괜히 더 혁신적인 인물이 오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인데 오히려 잘 됐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한동훈 장관의 그런 인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건 그게 바로 총선에서 바람과 기세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에 불리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은지 기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모레입니다. 자, 28일 날 이 김건희 특검법이나 대통령이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표시하느냐라는 것인데 직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이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은 이야기는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대요. 이게 팩트 체크는 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위원장직 수락 전에 이미 윤 대통령에게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 뭐 이런 류의 직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사실 확인은 어려운데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금 희망 내지는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한동훈 전 장관이 예스맨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와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친윤계 한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그 이유로 이제 윤 대통령에게 현역 기존에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이 직언을 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뭐 박순봉 기자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일단 당에 빚을 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윤 대통령과 깊거나 오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 본인이 좀 대통령이 오래 믿고 일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이제 당과 이제 대통령실 가교 역할을 원활히 하면서도 직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박순봉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취재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자,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뭐 지역별로도 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대통령과의 네. 이 차별화, 온도차 이거는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나요?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이은지 기자가 이걸 뭐 충원을 한 걸로도 알려져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변이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림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뭐 악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발언들 나오는 거 보면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오늘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여론을 이미 만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그림인데 만약에 여기서 뜻밖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특검을 받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되겠네요. 네, 극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인데 사실 당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네 갈래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혹은 뭐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조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어떤 뭐 쓴소리 한다거나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 않는 분위기가 많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 끌어안기. 그러니까 당 내에서 외연 확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뀌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는 사실 어렵다라고 보고 뒤에 후자 두 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뀌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들었던 비유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결혼 전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장점 같은 것들이
결혼 후가 되면은 이게 싸우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시작된 다음에 야당 의원들하고 이제 말싸움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조자룡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매력적이냐에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야당을 좀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강했잖아요. 의석수도 거대 의석이고 이러니까 오만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싸워주는 모습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조금 보듬고 물러서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금 타협하는 그런 그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류가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끌어안기 그림이 한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좀 초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셨던 지역별 온도차는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확실히 좀 영남 쪽에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빚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 와서 공천 혁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당위원장들 분위기가 이래요. 혹시 공천 뭐 불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나 자르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들 하고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현역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도 아, 나 빼고 누구 있어?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현역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나를 자르면은 여기는 포기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들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영남권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권에서는 좀 걱정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또 영남권 쪽에 이제 감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자, 이 비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뭐 하마평 나오는 게 있습니까? 29일이면은 이제 비대위원이 구성이 될 텐데. 앞서 이제 한입뉴스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누구 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드러난 인물들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기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비대위 구성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취재가 될 법한데 사실 아직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하고 이제 좀 다른 그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보통 비대위원장이 오면 정치권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면은 아 거기 측근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 파악해가지고 기류 같은 것들을 기자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자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게 이제 어디 접촉해야 되냐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이 올 거냐 누가 올 거냐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좀 취재가 안 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좀 젊은 그 7, 8, 9 기수론으로 갈 거는 좀 명확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586 민주당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젊은 사람들을 내세울 거고 한동훈 장관도 아까 73년생 70년대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갈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 당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앉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 파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아마 크게 주목은 못 받을 거다. 그리고 비대위원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처럼 그렇게 이제 선출돼서 정당성을 가지는 것도 좀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대위로 전환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1월 달이 이제 다 됐는데 4월이 총선이잖아요. 그럼 뭐 2월이나 3월 이때쯤에 선대위에 전환이 될 텐데 그럼 사실상 비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뭐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이 뭐 의결사항 같은 건 결국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누구로 앉히느냐인데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무총장 누가 되느냐라는 건데 사무총장이 지금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이제 사무총장을 앉힐 때 제가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고민이 되는 게 사무총장이 일단은 그 자기 선거가 힘들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자기 선거가 힘들게 되면은 그 전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거의 다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총장이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뜻이 또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 보면은 현역이 좀 좋은데 그 당무를 또 잘 알아야 되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 결국 그리고 이 사람이 개파 색채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근데 뭐 관계자가 다른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개파 색채가 옅으려면은 당무를 잘 안다라고 하면은 개파 색채가 옅어도 된다. 근데 만약에 당무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좀 비운계나 이렇게 좀 파격적인 인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냐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네, 거론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당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네. 거예요. 준비는 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오게 되면은 당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사무총장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추천을 되는 하는 인물은 구조는 돼 있는데 당에서 이제 모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정해놓고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뭐 그런 과정들은 있어서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누군지는 대체로 거론되는 사람은 알지만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좀 곤란하다. 네, 왜냐하면 완전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혀 외부 인물을 네. 딱 데리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지금껏도 뭐 틀린 적은 많았으니까. 저 별로 안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시사본부는 또 다시 듣게 된다는 거. 네. 자, 이현지 기자가 많이 웃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이제 신당 창당일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27일인데 탈당일일지 이제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날로 이제 규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내일을 맞이해봐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내민다면 언제쯤 시점이 될까요? 일단 뭐 아까 전에 789 기수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뭐 김병민이나 장해찬 이런 청년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는 관측하에 이준석 전 대표를 좀 포용을 하면서 그 천하람 그 이준석께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네. 조금 비대위원으로 파격적으로 합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엄청난 소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한 의원의 개인 네. 의견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준석 신당 참여가 유력해 보이는 천하람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이 된다면 이건 아주 큰 뉴스가 되네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게 되는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혁신이나 쇄신뿐만 아니라 어떤 통합이란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고 2030 표심을 또 겨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셨던 이제 과연 만날 것인가 당연히 만날 걸로 보더라고요. 이제 모 국민의힘 인사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쓴 총선 신당 드라마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한마디로 창당이죠.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본인이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이상 이준석 전 대표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이게 두 사람이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2030 남성들이 중심인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온 상황에서 탈당을 했을 경우 이 지지층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그림이 이 전 대표에게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계 이제 천하 용인들이 모두 조용하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자신들에게도 뭔가 뭐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탈당을 예고를 했는데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좀 봉합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서 들고 갈 조건이 윤 대통령이나 당과 더 이상 각을 세우지 말고 함께하자 이런 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그럼 이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못 받으면 탈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쪽 물어봤는데 일단 내일 탈당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탈당을. 네, 계획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탈당하고 신당 창당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더라도 선택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탈당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내 어떤 공천 결정이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탈당은 하지만 나는 국민의힘을 여전히 사랑해 같이 갈 거야. 이런 정도의 메시지인 거고 신당을 만드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랑 신당을 안 하면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거며 그렇죠. 출마자를 모집했다는데 그건 뭐가 되는 거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원래 선택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대구 쪽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드 중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탈당을 해놓고 여전히 이제 잴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탈당 후에 신당 창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물어봤더니 바로 창당준비위원회를 시작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즉시 창당준비위원회를 시작을 할 거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창당 준비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왜냐면 전에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덮어쓰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덮어쓰기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민생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양양자유연의 신당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거기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정당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실무적인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이름만 덮어 써가지고 새로운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겠느냐 예측이 됐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자체 창당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향후에 어디랑 할지를 좀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유롭게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갈래는 제가 몇 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잔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탈당을 하고 잔류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혹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파격안을 들고 오면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보수에서 내에서 하고 싶어 하니까요. 또 하나는 보수 신당, 또 하나는 빅텐트거든요. 빅텐트는 이제 진보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텐트를 치는 건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보수 신당하고 빅텐트 중에 뭐 할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준석 신당을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어느 세력이랑 손을 잡을까 이거는 추가적으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기자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자꾸만 뭔가 명확치 않은 게 이준석 신당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좀 관심도도 최근 들어서는 떨어졌다는 동력이 좀 약화됐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뺏긴 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근데 지금 거의 평가를 하자면 블랙홀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기사들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응, 우려 이런 쪽으로 기사들이 거의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게 컨벤션 효과로 좀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만약에 신당 창당이 명확해지면은 체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우려하고 좀 걱정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랑 싸워가지고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랑 싸우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맞붙으면 상처를 입는다. 그렇죠. 무조건 때리기만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맞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경쟁이 붙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하나의 그런 무대에 서게 되는 거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보수 내에서 누가 대장이 되느냐의 싸움인데 이제는 기조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친윤 쪽에 한 명, 비윤 쪽에 한 명 이렇게 해갖고 붙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향후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띠동갑이에요. 소띠와 소띠인데 소소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조찬을 같이 했어요. 우선 이현지 기자가 두루두루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면 언제 신당을 창당일을 언제 한다는 건지 하기는 하는 건지 정세균 전 총리한테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데 답변이 신통치 않은 건지 뭡니까? 일단 이 신당을 언제 만들 거냐 이런 질문을 이 전 대표 측이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늘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진 상태다. 통합 비대위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공정성을 기해라. 이 두 가지를 받을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월 중순까지 지금 시간을 준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전 대표 측에 계속 물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답을 물어야지 왜 우리 쪽에 신당 창당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느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없진 않은 게 오늘 좀 보도가 난 게 이제 전직 3총리 선대위원장설이 좀 보도가 났는데 뭡니까 그게? 이게 이제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전 총리 세 사람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뭐 맡는 정도의 아이디어 차원 이런 것들이 오갔다는 보도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습니까? 새로운 당에서? 민주당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대표실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한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보도가 난 거고 이제 공식 검토는 없었다는 게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나왔다는 거는 이 대표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직 3총리의 행보에 따라서 뭐 본인의 입지 내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구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3총리 선대위원장설은 이제 전직 총리들이 다 민주당 고문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을 모두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분이 공동으로 나란히 같은 직책을 맡게 되는 걸 세 분이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나요? 뭐 사이를 떠나서 이 세 분이 지금 뭐 이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당내 대선 경선 후보로 이미 대권을 꿈꿨던 분들이고 김부겸 전 총리도 야권 잠룡으로 꾸준히 불렸을 만큼 세 분 다 좀 체급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공동으로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세우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이 세 사람에게도 어떻게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월 중순까지로 이전 대표가 좀 타임라인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신당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전 대표가 이 대표와의 만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측이 거의 빗나가지 않는다고 자신한 지금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순봉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저울질을 하면서 민주당에 남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보면은 점점 날짜까지 확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약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호남 쪽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또 3총리가 연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그림.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그 이은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오늘만 해도 지금 뭐 3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보니까는 김부겸 전 총리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의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그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대요. 지도부에서는. 아예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되게 부담입니다. 원내 의원들도 그렇군요. 못 나가게 되고 당협위원장들도 못 나오게 되고 이런 그림이라서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은지 기자에게 끝으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지금 뭐 통합 비대위 구성 또 이재명 대표 사퇴 이런 관련된 뭐 여론조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공천권 등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향권을 충분히 행사해 놓고 2월 말이든 3월 초든 전격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일각의 전망도 있는데 실제 가능성 민주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각의 전망은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 모 의원이 조금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김영진 의원도 네, 관련된 맞습니다. 김영진 발언인데. 의원이 이제 주변 의원들에게 이제 공천을 끝내놓고 3월쯤에는 이 대표가 좀 질서 있는 퇴진을 그때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대표를 조금 잘 아는 인사들은 결국엔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총선까지 조금 나뉩니다. 측근들 사이에서도 뭐 3월에 내려놔야 된다, 아니면 총선까지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 대표 의지에 사실 달려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게 측근들도 근데 조금 그 변수를 고려를 하는 게 그 3월 비대위론이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네. 말한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한테 들었는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져서 어려워지면이라는 건데 지금 야권에서는 좀 좋다고 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렇다. 어떻게 될지는 측근들도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는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